1931년 관동군 내에는 2명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시하라 간지 중자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이타카키 세이시로 대자였습니다. 이 중 만주파의 리더였던 이시하라 간지는 아이디어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 하던 이타카키 세이시로는 조직의 달인이었죠. 이시하라가 뭔가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면 이타카키가 실현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완벽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강한 후원자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가 바로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루였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쿄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시하라 이타카키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동군을 마치 자신들의 사병처럼 부리기 시작하죠. 1931년 9월 18일 이들은 중국 동북군의 최후의 일격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젠 중국으로부터 만주 전역을 강제로 빼앗기 위한 비밀 작전을 실행합니다. 중국 동북군 제7여단이 주둔한 북대양 병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류터 철도 선로 위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것이죠. 물론 이때도 황고든 사건 때처럼 중국 동북군의 군복을 입은 중국인 시체 3구를 현장에 방치하여 철도 폭파가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조작했습니다. 폭발 사고를 일으킨 뒤 질서 유지를 빌미로 군대를 파견해 펑텐을 점령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말입니다. 한편 이 음모를 인지한 본국의 육군성에서 이를 저지시키려고 파견한 다데카와 요시스쿠 소장 역시 이타카키 대제에게 보섭되었고 아니 통제자였고 결국 이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날 밤 10시 30분 완전 무장한 관동군 3개 중대가 북대용을 향해 사격을 퍼부는 동안 또 다른 병력 200명은 펑텐 선벽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 펑텐은 간단히 관동군의 수중에 떨어져 버렸죠. 이 소식에 전세계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힙니다. 도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참모본까지 나서 관동군에게 더 이상 적대 행위를 확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건만 관동군은 그런 명령쯤은 간단히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만주의 나머지 지역을 휩쓸어버립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일본의 침공은 만주의 전 지역으로 확대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너무나도 쉬웠죠. 동북군이 펑텐에서 철수해버리자 만주 전역은 무주공산이 되고 말았고 곧이어 폐위된 청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즉 푸이를 내세워 만주국을 세워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2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광대한 만주는 일본 제국의 영토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건 초기 20만 명이 달하는 동북군이 1만에서 3만 명이 지나지 않았던 일본군에게 만주를 내어준 것은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문제가 컸습니다. 당시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자녀 군벌이 터벌 공산당과의 대립 문제로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했고 그래서 장철의 아들 장세량에게 무저항 철수를 명령했던 것이죠. 물론 이를 중국 내부의 문제로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근시안적인 장제스의 대외 전략은 결국 일본에게 대륙 침략을 위한 엄청난 병창기지를 내준 꼴이 돼버렸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대공으로 망가져가던 일본에게 다시 기사회생 기회를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중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됐죠. 하지만 일본군 역시 비록 이 사건으로 만주를 획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본국의 훈령 없이 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실행했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소위 개코구조, 즉 규율을 무시하고 상급자를 잡아먹는다는 전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완벽한 면죄부를 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 통제와 명령 계통을 어지럽히는 일본 군부의 하극상은 이후 습관적으로 되풀이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일본은 만주를 점령함으로써 럴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제2의 국뽕을 맞게 되었고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곧이어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죠. 그나마 자신들과 이성적인 교류를 해왔던 모든 열강들과의 교류를 끊고 자발적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정치적 영역을 상실한 민간 정부도 군부에 끌려가기 시작했고 결국 이때 완성된 나쁜 버릇과 그릇된 몽상 그리고 군국주의로 치닫기 시작한 일본의 욕망은 종국에는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이라는 미친 짓을 저지르게 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도 도쿄의 사쿠라카의 회원들은 만주의 반역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킬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들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선동과 기타 있게 추종대들까지 가세하면서 이는 한층 더 확대되죠. 결국 이들은 정부와 법원 관리들을 암살하고 황궁 앞에 모여서 천황에게 사죄하기 위해 할복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놈의 할복, 어떤 짓을 저질러도 할복만 하면 다 씻어진다는 일본인들의 사생관. 어쨌든 우리는 이를 10월 사건 혹은 킹키 혁명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보위에 실패해버린 쿠데타의 주모자들, 즉 주범들에게는 겨우 징역 20일이 선고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단순 가담자들은 아예 가벼운 훈방 정도로 끝나버렸죠. 폭동을 일으키거나 국가전복의 음모를 꾸몄다고 해도 그것이 일본의 영광을 위한 행위라면 범인들을 사면해준 것이 당시 일본 사국의 경애였던 것일까요? 국가전복에 관한 음모인데도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살인면허증을 발급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법은 구구단체의 테러와 호되된 여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기에 만주 침공이라는 전쟁에 발달이 된 항명 또는 하극상과 매한가지인 류타오 사건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명령체계가 무너져 버렸는데도 말이죠. 어쨌든 당시 육군 대진이었던 미나미지로와 육군 차관이었던 스기야마 하즈메는 소위 정당 방위론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 관동군을 가볍게 훈계합니다. 첫째, 관동군은 제국군대와 독립적으로 만주와 몽골을 점령한 것 같은 새로운 계획을 삼가하도록 한다. 둘째, 전반적인 사항은 육군의 의도대로 전개되고 있으니 제군들은 안심해도 좋다. 셋째, 신중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관동군의 독립선언 같은 성급한 행동은 자제하라. 그러나 관동군 사령관 혼주의 시계로는 아예 훈계는커녕 지나치게 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를 위한 행위였다 라는 것도 인정한다 라고 이들을 두둔했죠. 하기야 혼조 시계로 지가 기획한 일이기도 했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는 이런 간악한 전쟁의 일을 만주 침공, 만주 전쟁이 아닌 굳이 만주 사변이라는 호칭으로 평가절하시키기도 했습니다. 즉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은 내란 정도로 그 의미를 축소해버린 것이죠. 어쨌든 구급 패거리들이 일으킨 10월 사건은 실패했지만 이들은 세 가지 목표는 분명히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국민들에게 만주 침공에 대한 명분을 인식시킨 데 성공하면서 이후 진행되는 만주 정학의 성공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국민들에게 정치권과 기업들이 몹시 부패하기에 군부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쇠뇌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바로 일본 전역에 공포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후 더 과격한 테러 집단인 일련종의 승려, 이노우에 니쇼가 창단한 혈맹단이라는 구구단체까지 나타나 대대적인 암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주 암살 대유행 시대가 온 것이죠. 이들은 1932년 2월 11일 전설에 나오는 일본 최초의 덴노 진무가 즉위한 지 2592년이 되는 것을 기념한답시고 이날을 전후로 부패한 정적의 지도자를 적어도 한 명 이상 살해한다 라는 성명을 대놓고 공표까지 합니다. 그리고 코노마 마사라는 단원을 시켜 육군 예산의 증액을 반대한 일본은행 총재 이노우에 준노스케를 살해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일본의 3대 재벌 중 하나인 미쓰 기업의 총수 단다쿠마도 같은 혈맹당 단원인 히시누마 고로를 시켜 암살을 벌이죠. 그러나 이 재판 역시 일본 시민들에게 한편의 심파도 같은 선전의 제공하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살인범은 처형되는 대신 그저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마저도 1, 2년 안에 모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죠. 그리고 결국 1932년 5월 15일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에 찬성하고 만주 침공을 반대하며 만주국이라는 국명을 억지로 끌어다 붙인 괴뢰 정권의 승인을 끝끝내 거부한 인물이었던 현직 총리 대신 이누카이 시오지마저 암살해버립니다. 이쯤 되면 일본 우익은 덴노에 모두를 암살해도 된다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것이죠. 이누카이 스요시를 암살한 범인은 현역 해군 소위 구로이와 이사무 등 모두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10월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여론은 공감을 표시했죠. 당시 재판에서 구로이와 이사무가 나와 동지들은 오로지 일본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자 재판정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정에는 관대한 처벌을 바른다는 혈서를 쓰거나 자신의 피로 서명을 한 탄원서가 무려 11만 부나 쏟아졌죠. 이때 주범 구로이와 이사모는 최후 진술에서 나에게 생사는 중요하지 않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마라. 다만 유신의 재단에 그대들 자신을 희생하라. 라는 마치 심파조 시대극의 대사도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중들은 또다시 열광했고 재판 결과는 역시 예견된 대로 됐죠. 현직 총리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거의 전원이 1, 2년 내에 석방됐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 살인범이 아닌 대중의 영웅이요 슈퍼스타격인 연예인들처럼 요즘 흔히들 말하는 핵인싸가 돼버린 것이죠.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살인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일까요?
당시 일본 국민들이 아무리 민도가 낮았다 치더라도 너무나도 쉽게 구구 세력들의 주장에 모두 경도돼버린 것이죠. 이 또한 일본인 특유의 융통성 없는 집단적이고 맹목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듯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자와 구파의 힘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조는 더욱 잔인한 아이자와 사건을 거쳐 결국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2.16 군사반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일어난 일본 쿠데타의 역사와 일본의 만주 침공을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1936년 2월 25일로 돌아와 전편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날 눈에 갇힌 도쿄에서는 근대 일본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야심만만한 영모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주목표는 이튿날 새벽 해군대장 출신인 오카다 게이스케 총리 대신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쿠데타군, 즉 황도파는 황궁 직속 경비부대인 근위보병 제3년대 그리고 당시 황궁 인근에 주둔하던 자신들의 본거지나 마찬가지였던 보병 제1사단의 제1보병연대와 제3보병연대 역시 제1보병사단의 제7야전 중포병연대에서 장기여사병 1483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천황이 국가 수반으로서 직접 친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황도파의 수계 아라키사다와 마사키 진자부라가 있었죠.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소위 황도파의 영수라 불리우는 이 두 인간의 행보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기회주의자들의 이야기는 이어지는 제3부에서 2.16 쿠데타의 진행 과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